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박원석 전 국회의원, 박정하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수석 부단장 두 분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두 번째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저희도 현장 화면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관련돼서 윤석열 당선인의 발표 모습 다시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수사와 이런 재판 같은 법 집행 분야뿐만이 아니라 법무행정 또 검찰에서의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서 이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저는 판단했고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또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주문한 것은 이 법무행정이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법무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이런 사법제도를 정비해 나가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있었던 인선 발표 장면의 한 부분이었는데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리고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중기장관, 행안부 장관 등등 중요한 자리들, 지명자들의 모습 면면을 봤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 지명을 놓고 파격이다 아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파격이 아니다라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직접 얘기인데 박원석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선인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뭐 파격이죠. 사실은 한동훈 검사장이 워낙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새 정부에서 중용될 거다 이런 예상은 했지만 예. 중용이 되더라도 어쨌든 검찰 수사 일선에 중용되지 않겠나 이런 게 예. 대체적인 관측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 하마평도 나오고 또 뭐 수원지검장에 임명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예. 법무행정 전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의 발탁은 사실은 뭐 몇 단계를 뛰어넘는 그런 발탁 인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상치 못했던 인사여서 조금은 놀랍고 글쎄요. 정확한 인선의 배경이 아직 알려진 바는 없으나 그 윤석열 당선인의 그 한동훈 후보에 대한 소개 메시지 행간을 짐작해 볼 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법무행정 체계의 개편이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윤석열 당선인이 보기에는 그다지 정상적이지 않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최측근이고 또 검찰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은 이 한동훈 후보자로 하여금 이게 좀 정상적이지 않은 이 법무행정 체계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맡기겠다는 그런 내심이 아닌가 싶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법무부 장관은 어쨌든 검찰의 인사를 총괄합니다. 예.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앉힘으로써 사실상 이 검찰에 대한 어떤 장악력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공고하게 유지하겠다. 근데 이런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혹시 또 어떻게 보셨는지요? 당선인께서는 파격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봐도 파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현재 지금 김호수 총장이 아마 20기, 근데 이제 한동훈 지명자는 이제 27기, 그러니까 기수도 굉장히 많이 뛰어넘고 파격이 되는 거고요. 그동안 얘기가 쭉 되어왔던 것처럼 그리고 박 의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까지의 법무행정이 우리가 좀 봐왔던 거와는 다른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검수완박이라고 얘기하면서 좀 강경 노선을 펴고 있는데 이 건에 또 다른 맞수 하나를 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민주당과의 이런 갈등 구조도 사실은 조금 되어갈 것 같고 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1차 발표와 비슷하게 무난, 안정 이런 것들을 택했다면 이번에는 한동훈 지명자가 유독 좀 보이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통일부, 외교부, 중기부 등에서 이제 1차에선 보이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제 그 발탁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한동훈 전 검사장의 지명을 통해서 저는 법무행정 내지는 그 윤석열 당선인이 워낙 이제 검찰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 법무행정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좀 모색하면서 한동훈 지명자를 발탁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봅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추미애, 박범계 장관들과의 이 관계 자체가 정말 좋지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이 본인이 또 정치권에 몸을 던지게 된 하나의 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오늘 한동훈 후보자도 그 당시 그 해악을 실감했다라고 하면서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본인은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또 윤석열 당선인의 또 마음이 또 작용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다만 이걸 이제 제도적으로 폐지하는 문제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어서 지금 이제 뭐 민주당은 그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예.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장치로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지는 않더라도 새로 법무부 장관이 되는 사람이 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이걸 뭐 이제 그 서약을 하고 선언을 한다면 수사지휘권이 행사가 되지 않겠죠. 예. 그런 점을 의식해서 아마 오늘 한동훈 후보자도 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대목은 가장 최근까지도 한동훈 후보자는 검찰에 있으면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피의자로 물론 네. 이제 최종적으로는 무죄 결정을 받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어쨌든 인사청문회도 열어야 되고 향후에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미 검수완박이라는 의제가 나와 있는 마당에 국정에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강대강 대치 국면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점이 좀 걱정이 되고 우려스럽습니다. 자연스럽게 인사청문회가 벌써부터 우려되는 부분 또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관심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전 내각에 대한 발표가 이제 2차까지 있었고 몇몇 장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나왔습니다만 이제 초기에 국정 운영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여소야대 상황인데 정부 조직 개편은 추후로 미루더라도 각 그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6월 1일 있을 지방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인사에 대한 그 발탁을 보면은 안정 그다음에 인사청문회에 대한 대비도 좀 한 듯합니다만은 지금 몇 가지 얘기, 그러니까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법무장관 지명 그리고 몇몇 인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혹시 모를 뭐 그 새로운 정부 조직 개편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아무래도 인사청문 과정이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초기에 국정운영 동력을 잘 만들어 가느냐 그다음에 당선인 그다음에 통일동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지방선거를 통해서 완전한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가는 대목으로 등장하리라 보여집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가 내각 인선 면면을 그래픽으로 잠시 보여드렸는데 오늘 발표된 면면들 중에서 한동훈 후보자를 제외하고 특히 또 눈길이 가는 후보자가 있습니까? 일단은 보면은 본인은 계속 그 사양을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만은 권영세 의원의 통일부 장관 발탁 예. 그것도 눈에 보이는 대목인 것 같아요. 지금 동북아 정세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갖고 있고 현 정부와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서로 다른 한미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던 것, 그다음에 북한과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권영세 의원이라는 소위 말하는 뭐 실세 장관이 통일부를 맡으면서 과연 남북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지켜볼 대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내각과는 달리 김대기 비서실장의 발탁도 눈에 띄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대기 이 비서실장은 사실은 이제
전통적인 경제 관료잖아요. 전통적인 경제 관료인데 내각에서의 경제 원팀을 청와대마저도 같이 경제에 주목을 하면서 청와대를 이끌어가고 그다음에 내국과 조율, 그다음에 야당과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정무 감각마저도 김대기 실장한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김대기 실장이 이제 청와대를 이끌어 나갈지 그리고 청와대를 어떻게 구성해 나갈지 이런 것도 지켜볼 대목인 걸로 보여집니다. 네. 2차 인선 면면을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내각 인선에서 역시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 인사의 이름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1차 내각 명단이 발표된 이후에 이제 이태규 의원이 사퇴를 하고 그 이후에 안 위원장이 좀 불만의 목소리를 표출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인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글쎄요, 뭐 공동정부 구상에 불협화음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 이상기류가 흐르는 거는 맞죠. 그리고 이태규 의원이 돌연 인수위원을 사퇴했는데 이 공동정부의 불협화음 내지는 이상기류가 아니고서는 그 사퇴의 배경을 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이제 언급을 했는데 안철수 위원장의 화법에 따르면 상당한 불만을 표시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인선에서는 안철수 위원장 측의 추천 인사가 좀 포함되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추천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추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유로 인해서 포함이 안 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명시적으로 뭐 안철수 그 위원장 측 사람이다라고 볼 만한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했던 말씀을 들어보면 뭐 추천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 다만 이제 인사라는 거는 검증 과정도 필요하고 정말 최선의 적임자인가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평가와 판단의 기준이 작용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어쨌든 당선인이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언급을 했어요. 네. 미루어 짐작컨대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을 안 하진 않은 것 같고 일부 인사 혹은 일부 부처에서 추천을 했으나 그게 검증상의 사유인지 아니면은 정말 최적임자라는 이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인선이 안 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안철수 위원장 측의 인사들이 이 내각에 이름을 올리지를 못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양당 간의 합당 문제도 조금은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출근길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2차 인선의 원칙에 대해서 능력과 인품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다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우리가 1차 발표 때 할당과 안배는 없다. 그다음에 오늘 얘기했던 이제 능력 뭐 이런 부분이 안철수 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이제 추천 인사 부분들과 기존에 있는 분들과의 이제 경쟁력 비교 내지는 내부에서 검증 과정 속에서 많이 반영되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지는데요. 박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뭐 단순히 내각 구성뿐만 아니라 합당의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인수위 구성부터 공동정부를 운영한다라는 당초의 단일화 정신에 저는 통일동 당선인 측도 한번 좀 돌아볼 대목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태규 인수위원이 사퇴를 하면서 뭐 빠졌습니다마는 과연 기계적인 안배만이 꼭 옳은 길인가라는 생각도 해야 되는 양측이 조금씩 한 발 물러서서 한번 그 이번 대선 결과가 국민들이 바랬던 면이 뭐였는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애초에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만들었던 공동정부 내지는 뭐 인수위부터 같이 책임을 진다는 기본 정신에 입각해서 또다시 서로 상대를 조금씩만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이번 대선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치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국정 운영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너무 한쪽 측면에서의 드라이브가 꼭 좋지만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뭐 양쪽이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 발표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현재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목소리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후보자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총리 재직 시 특허청 해외 출원 비용을 3배나 늘렸는데 그 첫 수혜자가 바로 40년 직위였다고 합니다. 임대왕,
축제왕에 이어서 특혜왕까지 의혹 3관왕에 오른 셈입니다. 이러니 세간에서 또덕수라는 말이 나도는 지경입니다. 이대로라면 국정 실패는 명확관화합니다. 네, 인사청문 전국의 서막을 열게 될 한덕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그야말로 칼을 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얘기도 한덕수 후보자 관련된 또 불거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불거진 이런 의혹들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폭발력이 엄청나게 커서 전국을 휘감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관련된 의혹들이 뭐 하루 뭐 이렇게 잠잠한 건 아니고 계속 또 불거지기 때문에 실제로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도 이것이 좀 반영될지, 그리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 줄줄이 나오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앞서서 이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치르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총리는 단순히 청문회만 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인준 표결을 거쳐야 됩니다. 예. 때문에 새 정부로서는 총리 인준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만큼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야당이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철저한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관련돼서 이런저런 의혹들이 뭐 언론의 검증이나 또 야당의 사전 검증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청문회를 다 치러봐야 알 것 같아요. 예. 청문회 치르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질 수가 있고, 그게 굉장한 폭발력을 가지게 되면 사실상 총리 인준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온 논란만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른바 이제 회전문 인사, 회전문 처신인 것 같아요. 결국 사기업인 로펌과 공직을 오가면서 한덕수 후보자가 2차례나 김현장에 근무를 했는데, 그게 과연 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이냐, 그리고 로펌에서 했던 실질적인 역할이라는 게 법률가가 아닌데 고액의 네. 연봉을 받으면서 사실상 관계에서 공직을 수행하면서 쌓은 인맥을 그런 어떤 특정 기업이나 혹은 로펌의 이익을 위해서 동원하는 그런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게 가장 근본적이고 큰 쟁점일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재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공직 사퇴 이후에 그 재산 형성 과정이 얼마나 이제 투명한지, 이런 등등도 추가적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검수완박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권 6대 범죄에 대해서 완전히 박탈하겠다. 사실 이것이 민주당 내에서는 그동안은 굳이 따지자면 소수 의견에 머물렀는데 이제 당론이 됐습니다. 그리고 5월 안에 5월 3일 이전에 이것을 법안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제 의견을 모았고, 전국이 그야말로 급속하게 냉랭하게 변하고 있는데,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워낙 지금 이 얘기가 전국을 휘감으면서 과연 어디로 튀게 될지, 어떤 변화를 불러오게 될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뭐 사실은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얘기를 전문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는 것 이전에 보면은, 국민 한 사람으로 보면 그동안 5년 동안 민주당이 계속 줄기차게 검찰 개혁 얘기해 왔잖아요. 예. 일단 낙돼서 뭐 공수처라는 기관도 생기고 뭐 이랬는데, 뭘 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뭐가 더 미진하다는 건지 솔직히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마저 남았던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것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건 없이 지금 일단 검찰의 수사권 먼저 걷어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누굴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범죄에 대한 수사는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건지, 민주당이 과연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건지, 그래서 국민의힘 일각,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그러면은 뭐 지금 있는 중요한 정치인에 대한 방패막이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도 심지어는 뭐 대답할 수 없는 정도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검찰 개혁, 검수 완박인지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라,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좀 여러 반발 의견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건지,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 범죄로부터 노출돼 있는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보면은 뭐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얘기를 했고 어제까지도 보면은 검찰 그 지도부가 여러 의견을 냈는데요. 민주당이 저는 어떤 목적으로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솔직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당론 채택을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상황에서 굳이 민생 현안보다 이 검찰개혁 완수를 외치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도 표심이 또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총괄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뭐 그런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다 가지고 견제받지 않은 권력으로서 무소불위의 그런 권한을 행사해 왔고 그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검찰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권력기관 개혁 과제로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현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고 그게 불과 이제 1년밖에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이나 또 수사와 소추를 분리하는 조금 더 현대화된 그런 형사사법체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문제는 지난 1년간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좀 평가해보고 미진한 점이 있다면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걸 안착시키는 노력이 우선돼야 되는데 지금 그보다는 일단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부터 하자. 그리고 나서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가지고서 뭐 KFBI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드는 식으로 대안을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데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에 박탈하겠다는 것이 나올 수 있는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런 어떤 6대 중대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수사권을 박탈하는데 당장 그러면 그 수사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지금 당장 뭐 그 중수청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경찰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경찰도 수사 권한은 있습니다. 검찰이 우선권이 있을 뿐이지. 근데 경찰이 그런 이른바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노하우나 수사력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충분한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좀 단계를 밟아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고 국회 합의를 만들면서 해 나가야 될 일을 너무 서둘러서 오히려 이게 정치적 접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지금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한 만큼 법안 처리를 하겠다라는 의지는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월 그리고 5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전에 뭔가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떤 그러니까 민주당이 예고한 로드맵은 5월 3일 날 이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4월 내에 그런 법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뭐 4월이래 봐야 불과 한 2주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법사위를 거쳐야 되고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본회의에 아마 이게 합의돼서 상정되기는 어려울 거고 그러면 이제 직권상정 같은 다소 무리한 방식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그조차도 국회의장께서 하시느냐 이건 이제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의장님들은 보통 직권상정 같은 다소 무리한 방식을 안 하려고 하시는데 워낙 사안이 이제 무겁다 보니까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국민의힘은 의석수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막겠다. 근데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이제 이번 임시국회 거의 마지막까지 종료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건데 국회에 5분의 3 의석이 있으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단독으로는 안 되고 지금 뭐 무소속이라든지 민주당 출신의 정의당이라든지 이게 다 이제 협력을 해야 가능한데 정의당은 아직 뭐 당론을 뚜렷하게 결정하지 않았지만 지금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시기, 방식, 내용 여기에 대해서는 좀 문제의식이 있고 이견이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큰 어떤 방향 또 수사와 소추권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혁이라는 데는 공감을 해도 이렇게 무리해서 밀어붙일 방식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거든요. 때문에 그 필리버스터가 막상 시작됐을 때 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협력 요청에 정의당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난관이 민주당으로서는 예상되는 상황이죠. 민주당의 이 검수완박이 당론으로 채택이 되면서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을 수용하든지 안 하든지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비판의 목소리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선택 역시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법안 처리가 국회 내에서 원만히 정리가 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이 건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이렇게 강경 지지층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밀어가고는 있습니다만은 글쎄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이걸 완력을 통해 갖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하셨던 걸로 비춰보면 저는 대통령한테 그렇게 마지막까지 먹거리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부담을 주는 선까지 민주당이 몰아갈 것 같지는 않고 예. 오히려 실질적으로 검수완박이라는 법안을 완전히 처리한다기보다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의 대치 국면에서 동력을 찾아내는 법 그리고 강경 지지층들이 굉장히 요구하는 건에 대해서 무언가 하고 있다라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그런데 오히려 더 큰 목적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뭐 조심스럽게 해석을 좀 해봅니다. 예. 인수위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물론 검수완박에 대한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 즉각 중단을 촉구했는데요. 관련된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국회의 일은 일단 국회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당선인의 입장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형사사법제도 같은 국가의 모든 제도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입니다. 또한 당선인은 앞으로 민생 문제, 우리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최우선으로 전념하겠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인수위에서는 헌법 파괴 행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 아침 출근길에 관련해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헌법 소원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도 있어요. 어떤 대응들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은 지금 외형적으로는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방향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진짜 모습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회적 합의나 논의가 좀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국민들 일각에서는 지금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은 사법 체계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적으로 일부 체계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이 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지를 하고 최소한 이게 숫자로 밀어붙이는 상황을 가정을 한다면 법 체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지를 할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5년간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자원을 동원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얘기 살짝 해보면 민주당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 공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출마와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나와 있는 후보들로는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라는 평가가 좀 풀이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3의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 출마에 대해서 당내 반응부터가 명분이 없다. 이런 비판적인 반응이 굉장히 많고 또 여론도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좀 송영길 전 대표가 무리수를 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당 지도부에서는 송영길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의사 표시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전략 공천 대상에서 기존 당내 후보들은 다 배제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제 당내 후보들까지를 포함해서 전략 공천을 하겠다고는 해놨으나 사실상 송영길 대표의 다소는 이제 무리한 서울시장 출마 강행에 대한 일종의 이제 대응책으로서 전략 공천 카드를 뽑아둔 거기 때문에 당내 인사를 공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당 밖에서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예. 지금 벌써 이제 4월 중순이기 때문에 6월 1일이 선거여서 그 사이에 다행히도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인물이 민주당의 후보로 나선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민주당으로서는 가뜩이나 서울시장 선거가 어려운데 예. 이게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 입맛이 씁쓸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물론 포함해서 다시 전략 공천을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일단 이 상황 자체가 맞듣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민석 의원이 또 4명의 후보들을 언론을 통해서 언급을 하면서 SNS에 언급을 하면서 뭐 이 후보군들이 또 포함될지에 대한 관심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새로운 인물이 거기에 또 추가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궁금합니다. 그 네 분 거론됐던 네 분들의 출마 의사나 이런 거를 타진해보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그 박용만 전 두산 회장이 모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라디오 인터뷰를 했죠. 예, 뭐 출마 의사가 조금도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셨는데 아마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 싶고 강경화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이제 ILO 사무총장 출마하셨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안 되셨는데요. 예. 그분도 지난 총선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 정치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한사코 그걸 갖다 사양했거든요. 이 상황에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아마 이제 당내에서 송영길 대표가 이대로 이 서울시장 후보로 상황을 굳혀가는 건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일종의 이제 대응으로서 그런 얘기를 한 거로 보이고 당 밖에서 전략공천 카드로서 진지하게 검토되거나 본인도 의사를 갖고 있는 어떤 후보자가 아직까지는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단수 공천을 일찌감치 확정을 했고 상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대 측의 이런 혼돈의 상황들이 내심 이렇게 반가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광역단체별로 보면은 이제 서로 상황이 틀린 곳이 많기 때문에 서울, 부산, 경북 같은 경우는 일찍 뭐 단수 공천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사실은 이 광역단체장 후보가 어떻게 뛰어주느냐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시도의원 후보자들, 그다음에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의 이 득표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저희 당도 어느 지역이든 다 긴장을 갖고 후보들 선출을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핫한 곳으로 지금 떠오른 전 경기도에서의 네. 후보 선출 과정도 한번 지켜볼 대목인 걸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박정하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수석 부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